그 주신 그 질문도 제가 한번 검토를 했고, 나름 또 제 주관적인 의견일 수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제가 좀 답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과정은 제가 앉아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네. 네. 첫 번째 이제 질문지를 잘 들고 계시죠? 첫 번째 질문이 이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지켜야 할 것들이 있나요? 있다면 상세하게 알려주세요. 예를 들어 적절한 운동이 필요하다면 범위와 시간, 굉장히 이제 외래에서도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실은 이제 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로는 주 3회 이상은 한 30분 이상 좀 숨이 가쁠 정도의 유산소 운동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그러나 그 몸 상태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또 항암 치료를 하고 계시는지, 또는 또 항암 치료를 다 끝내고 또 이제 또 관찰기를 지내시면서 추적 관찰을 하는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저는 또 근데 우리 이 산부인과 자궁암, 난소암 이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약이 굉장히 손발이 저립니다. 그래서 힘드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좀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좀 걷기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약간 숨이 좀 찰 정도의 운동을 좀 하는 거를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좀 권장을 드리는데요. 그런데 이제 근력 운동도 하면 굉장히 좋긴 한데요. 이게 이제 자궁 난소암은 실은 이제 근본적인 치료가 양쪽 난소 난간을 다 떼고, 또 젊으신 분들은 폐경을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또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제 무게가 가해지는 어떤 근력 운동을 한다면 또 골절이나 이런 부분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몸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컨디션 괜찮으시면은 근력 운동도 괜찮지만, 저는 실은 이제 주 3회 그리고 30분 이상의 좀 숨이 찰 정도의 조금 빠른 걷기, 그러나 내 손발이 저리는지, 다리 저림이 어떤지, 그런 컨디션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자전거 그 집에서 자전거로 좀 TV를 보시거나 하시면서, 근데 무게를 많이 주진 않고요. 그러니까 무게를 좀 적게 해서 자전거 굴리기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또 제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요거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 외음부가 이제 의자 그 삼각형인 거는 또 좀 누르고 압박이 돼서 좀 불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의자형으로 된 자전거를 집에서 좀 이렇게 좀 하시는 거는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평상시에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그 정도로 좀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식은요, 저는 실은 막 제한을 두거나 하는 의사는 아니지만 골고루 잘 챙겨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골고루 잘 챙겨 먹기. 탄수화물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 몸에 지방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나쁜 지방은 아니겠죠? 튀기거나 이런 건 굉장히 좀 아주 가끔씩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잘 챙겨 먹는 게 중요합니다. 실은 이제 제가 이제 오늘도 항암외래에서 보면은 전해질이 또 좀 예민하신 분들이 있어요. 너무 야채만 많이 드신 거예요. 야채만. 그래서 또 전해질이 깨지면 그것 또한 몸에 좋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골고루 잘 드시되, 지방도 필요하고요. 그러나 이제 좋은 지방으로 해서 좀 기름기, 뭐 튀긴 거라던가 가공육은 좋진 않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좀 골고루 잘 드실 것, 뭐 한 가지 좋다는 걸 드시는 건 굉장히 쉬운데요. 실은 음식을 잘 챙겨서 깨끗한 걸로 만들어 먹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골고루 잘 드시되, 좀 피해야 할 것은 뭐 가공육이라던가 태운 거라던가 기름기 많은 거, 패스트푸드 이런 거는 조금 아주 가끔만 드시라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이 질문에 대해서는 또 그 정도면 될 것 같고요. 또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뒤에서도.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내막암 1기로 같은 기간에 수술한 동료가 재발했는데 늘 재발의 두려움이 있다. 음식과 생활습관, 영양제 등 재발 위험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궁금합니다라고 주셨는데요. 실은 자궁 내막암 1기라도 또 1기에도 병기가 좀 다를 수가 있고, 그 조직학적 타입이라던가 또 위험 인자가 되게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은 같은 1기라도 조금 그 나름 위험 요소가 좀 다를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 또 최근에는
저희가 유전자 검사를 좀 하게 됩니다. 물론 일기에 다 하진 않지만요. 유전자 검사를 해서 그런 다양한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재발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있겠고, 제일 중요한 게 마음 관리입니다. 스트레스가 되게 안 좋아요. 스트레스가. 그거는 지금 좀 재발하고 진행된 상황에서 그 항암 치료를 하고 있더라도 마음 관리나 스트레스 관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이제 실험을 하거든요. 뭐 항암제라던가 이런 실험을 할 때 이제 암을 키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험실에서. 그럼 쥐한테 막 스트레스를 주거든요. 가둬놓고 못 움직이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밥도 굶기고 막 이렇게 스트레스를 막 줍니다. 그러면 암이 굉장히 빨리 자라요. 같은 환경에서도. 그래서 저는 스트레스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불안도 관리죠. 마음의 불안도 관리. 또 가족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불안도가 다 그 환자분한테도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안도 관리, 스트레스 관리, 저는 마음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좀 두려움이 있다면 실은 좀 그런 두려움이나 불안도를 좀 가라앉힐 수 있는 뭐 명상 방법이라던가, 또 책을 읽으신다던가, 너무 불안하셔서 잠을 못 주무시거나 힘드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 힘든 시기를 좀 뭐 정신건강의학과 이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 힘든 시기를 좀 잘 헤쳐나가자고 말씀드려요. 왜냐면 그게 좀 복잡하거든요. 예, 불안도나 이제 우울감이 또 있으셨던 분일 수도 있는데, 그런 거는 굉장히 또 내가 살아왔던 어떤 환경, 배경들이 다 복합적이기 때문에 저는 실은 좀 마음 관리, 불안도 관리, 뭐 우울감 관리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음식은 역시 잘 드셔야 된다. 나쁜 거는 가끔씩 드시고, 그리고 골고루 영양소가 균형적으로 잘 돼야 돼요. 탄수화물도 필요하고요. 단백질도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지방도 필요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카페인도 실은 가끔씩 뭐 많이 드시는 거 아니시잖아요. 커피나 이런 부분도 드셔도 됩니다. 예, 그러나 어느 한 것에 특정하게 드시는 거는 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운동 같은 경우에는 많이 하면 좋지만은 또 무리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실은 임파선을 떼고, 그리고 방사선을 받고 항암을 하고 이런 거는 다 다리가 잘 붓게 됩니다. 그래서 좀 그런 정도를 잘 조절해 가시면서 운동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골절 같은 거 무리하시다가 골절 안 생기게 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영양제를 되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저는 실은 간 수치가 괜찮고, 그리고 지금 항암하시는 그런 약물과 어떤 뭐 약물 상호작용이 없다면은 뭐 비타민 D나 뭐 그런 종합 비타민 그런 거 정도는 유산균, 뭐 오메가3 이렇게 드셔도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제 환자분들한테 또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단 현재 항암 치료 중이거나 간 수치가 안 좋거나 그러신 분들은 좀 주치의와 상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 뒤에 또 약에 대해서 또 질문하신 부분이 있어서 또 그 질문이 나오면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불안하십니다. 자꾸 불안하시고 우울하시고 불안하십니다. 어떤 기준으로 병원에 가야 될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은 출혈이 있을 때, 질출혈이 있을 때, 그거는 좀 적신호일 수가 있거든요. 실은 자궁을 제거를 했어도 또 대부분 또 질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폐경이 됐어도 질 쪽에서 분비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폐경이 되면 에스트로겐이 좀 부족해서 또 건조하기도 한 느낌을 들기도 하시지만은 또 분비물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분비물이 나오는 거는 변화, 그런 부분은 또 가까운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보셔도 되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질출혈이 있는 거는 조금 적신호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빨리 병원에 오셔야 되고, 소화불량, 이제 최근 들어서 심해졌다던가, 근데 이게 너무 심해서 가스가 안 나오거나 토한다거나, 이건 장마비가 장폐색이 생긴 거기 때문에 그게 단순히 컨디션이 안 좋거나 이전에 수술한 유착력에 의해서 장폐색이 생긴 건지, 아니면 병이 진행이 되거나 또는 생겨서 그게 이제 장 주변에 생겨서 문제가 생겨서 장 쪽에 변화가 생긴 건지를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제 계속 아픈 거예요, 배가 아프고. 그리고
배가 부르고 또 숨이 찬다던가 그런 어떤 증상이 있으면은 실은 이제 병원에 오셔야 되고, 평소와 다르다고 느낄 때는 실은 주저없이 오셔야 되는데요. 실은 이제 대학병원이 저희가 또 외래 진료가 또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가까운 2차 병원이나 어떤 이런 검사를 할 수 있는 병원에 가셔서 실은 좀 빨리 진료를 보시는 게 좋고, 만약에 이게 암 재발과 관련된 증상이라면은 또 진료 지원 또 연결되는 병원에 패스트 트랙으로 또 연락이 오게 돼 있거든요. 예. 그리고 제 환자분도 계신데, 제 환자분들은 이상하면 그냥 바로 제 외래 당일로라도 오셔도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예, 제 환자분들은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평상시와 다르다고 느끼는 본인의 느낌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두통이나 이런 어지러움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은 우리 암이 이렇게 벗어나서 머리에 어떻게 좀 전이가 되거나 이런 거 굉장히 드물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추적 관찰할 때 뭐 머리 CT를 찍거나 MRI를 찍거나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데, 증상이 있다면 그거는 반드시 검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평상시 다른 증상이 있고 좀 이상하다 그러면 주저 말고 병원에 오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절인 거는 제가 연구를 한번 해볼까? 이게 너무너무 좋은 약이거든요. 파클리탁셀 카보플라틴. 이게 이제 기본 약이에요. 시스플라틴, 이 탁솔카보, 뭐 파덱솔카보, 제넥솔카보. 우리가 자궁 경부암, 자궁 내막 체부암, 그리고 난소암에서 진짜 핵심적인 약이거든요. 아직도 이 약은 네, 네, 베스트인데 그 약이 굉장히 저립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약을 쓰면 쓸수록 또 누적이 돼요. 누적이 되고 또 좀 절인 약이 좀 도움이 되는 손발 절임약이 있는데 별로 효과는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은 조금 효과가 있고, 또 그게 약간 좀 저희가 좀 불안할 때, 우울감이 있을 때 좀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쓰는 약이긴 하는데, 손발 저림은 제가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볼까? 이게 그래서 좀 찾아보면은 찬물 찜질을 하거나 찬물에 담그는 게 좀 도움이 된다라는 보고도 있고, 좀 어떤 연구는 이렇게 덜덜이나 좀 자극을 주는 이런 마사지를 하거나 그런 기회가 좀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연구를 하는 게 있지만, 손발 저림은 실은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항암제인데, 이게 좀 아직도 좀 명확한 답이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나 너무 중요한 약이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나만 저린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또 우리가 완치나 어떤 이 병을 잡기 위해서 좀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손발 저림은 하여튼 제가 한번 연구를 하게 된다면 좀 많은 관심과 또 이런 걸 좀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좀 손발 저림은 그래서 찜질은 온 찜질보다는 냉 찜질이 좀 좋다는 보고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좀 찾아보니까. 그리고 좀 스트레칭이나 좀 자극을 주는 그런 건 좋은데, 실은 만약에 숟가락을 지금 항암 중이신 분이 숟가락을 못 잡을 정도로 이렇게 좀 힘이 빠지거나 또는 걷는데 장애가 있어서 실은 이제 또 문제가 생기거나 자꾸 어떤 뭐 골절이나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실은 약의 어떤 유지나 용량에 대해서는 주치의와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네, 이 부분은 조금 뭐 다른 약을 써서 좀 회복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좀 손발 저림이 참 큰, 이제 우리가 가장 잘 드는 약의 가장 크고 흔한 부작용입니다. 네. 그리고 회복은 제가 겪는 거는 젊으신 분이 확실히 좀 신경 회복이 빨라서 젊으신 분들은 좀 회복이 빠르고 좀 나이에 따라 좀 상관이 있다는 그런 경험을 좀 저희가 좀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 빠지는 거는 실은 대부분 회복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빈뇨, 요실금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경부암을 치료받고 어떤 치료에 좀 합병증으로 좀 요실금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힘들긴 하지만, 실은 우리가 분만을 여기 있으시거나 나이가 들면은 실은 이제 골반 주변을 탄탄하게 하는 그런 좀 근육이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좀 케겔 운동이라던가 또 약물 치료가 필요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은 좀 산부인과 의사의 좀 진찰이 필요하긴 합니다. 저도 그 암이랑 상관없이 그냥 이제 좀 질벽이 약해서 약간 좀
좀 골반 탈출증이 잘 생길 것 같아서 케겔 운동을 하십시오라고 또 설명을 드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소화불량은 당연히 생깁니다. 왜냐면은 이 위장관은 세포 분열이 굉장히 활발한 그런 기관이라서 또 잘 영향을 받아서 어떤 분은 변비가 심하실 수도 있고 또 설사가 심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소화불량이 계속 자주 되시는 분들은 소량씩 자주 섭취를 하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고요. 또 장마비가 오거나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은, 이게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좋은 재료를 이제 애기들 이유식 먹을 때 보면은 굉장히 좋은 거 해가지고 다 갈아가지고 부드럽게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아무리 영양제가 좋더라도 음식으로 섭취할 수 있는 이런 영양소는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조금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자극적인 음식은 당연히 피해야 돼요. 근데 그 음식 중에 이제 단 거는 좀 가스가 차거든요. 특히 좀 과일, 뭐 이런 단 거는 좀 가스가 차서 그런 건 피하시고, 소화불량이 자주 되시면 소량씩 자주 섭취하시되, 좀 너무 안 좋을 때는 이유식처럼 드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 항암치료 중이신 분들은. 예, 그렇게 말씀드리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좀, 음식은, 그리고 또 식사 후에 운동하시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예, 그런 것도 가볍게, 네,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부종. 부종은요, 실은 이게 이제 임파선을 우리가 또 부인암에서는 또 병기 설정을 하거나 또는 잘 또 타고 가는 그런 또 기관이기 때문에 임파선 절제를 하게 되고, 그러면은 이게 복강내 임파선을 절제를 하게 되면 이 다리로 이렇게 순환을 해야 되는데 그게 끊겨버리잖아요. 그럼 다리가 붓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실은 이제 좀 너무 많이 붓거나 그러면은 성형외과에서 그런 임파선 좀 순환을 해주는 수술을 하기도 하는데, 뭐 그거는 많은 경우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실은 이제 종아리가 살이 쪄서 또 두꺼워진 거랑 근육이 붙은 거랑 붓는 거를 어떻게 구분하냐. 일단은 부종은 누르면은요, 이게 움푹 들어갑니다. 예, 살이나 근육은 실은 뭐 자국이 남진 않고 그냥 단단한 느낌이 들죠. 근데 이제 알부민이 부족하거나 이러면은 이제 또 붓게 되는데, 그럴 때 누르면은 손가락 자국이 남으면서 이제 잘 회복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그런 부종이 있을 때는 원인 평가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이제 수술로 인해서 임파선 절제로 인해서 다리가 붓는 건가? 그러면은 실은 부종 치료를 하면 되는데, 혈전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는 실은 또 항암 치료를 중이시거나 또는 또 체중이 있으시거나 그럼 혈전이 잘 생길 수 있고, 또는 이제 집에서 누워만 있는 시간이 길 때, 그러면 다리의 혈관에 피딱지가 껴서 순환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혈전은 실은 약을 써서도 녹여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부을 때는 단순히 붓는 건지 혈전 때문에 다리가 붓는 건지, 또는 흔하진 않지만 혈관이 막힌 경우도 있어요. 네, 최근에 아예 그냥 혈관이 막히셔가지고 스텐트 시술로 응급으로도 시술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종일 때는 실은 이런 평가가 필요합니다. 네, 단순히 그냥 수술해서 붓는 건지, 그리고 또 양쪽이 붓는 건지 한쪽만 붓는 건지도 굉장히 중요하겠고, 부종이 또 풀리는지 안 풀리는지, 또는 운동할 때 좀 더 걸을 때 더 심해지는지. 네. 실은 임파선 절제를 하고 좀 많이 걸으시면 다리가 붓는데, 그래서 그런 경우 걸으실 때는 스타킹을 하고 좀 걷는 게 부종 방지에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부종은 또 염증이 오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다리에. 그래서 그런 염증 때문인지 혈전 때문인지 또는 혈관이 막혔는지 이런 좀 평가가 필요합니다. 네. 네. 그리고 제가 이 브랜드의 약을 복용을 권장을 받았다는 이제 질문하셨는데요. 이제 저는 이제 처음 들어보는 약이라서 제가 이제 검색을 해봤는데요. 일단 이게 이제 항암 후에 회복 목적으로 사용되는 약이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암 치료에 도움이 돼서 또 이렇게 좀 입증이 되는 거는 굉장히 좀 큰 연구에서 정말 이렇게 좀 입증이 된 것들만 또 허가가 되고 쓰게 돼 있거든요. 실은 이 약은 실은 근거는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또 만약에 지금 항암 치료 중이시라면 이 약과 4가지가 항암 치료 중에 항암제와 약물 사용
약물 상호작용을 모르는 상태거든요. 근거가 없어요. 좋다는 근거도 없고 나쁘다는 근거도 없기 때문에 실은 지금 항암 치료 중이시라면은 만약에 제 환자분이라면 저는 드시지 말라고 말씀드릴 거고요. 만약에 지금 이제 또 치료 다 끝내고 추적 관찰된 상황이라면 드셔도 되고 안 드셔도 되는데 안 드셔서 너무 불안하고 마음이 또 이렇게 힘드시면 저는 드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건데 근데 이게 좀 비용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이게 이제 비용이 많이 뭐 비싸진 않지만은 그래도 꾸준히 먹는다면 굉장히 또 부담이 될 수 있는데 또 근데 그런 부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또 힘드시다면 드실 또 강하게 비용을 드시면서 드실 근거는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제 약에 대한 거는 네, 예. 그래서 그렇고요. 그래서 항암 후에 손발저림, 그쵸? 손발저림 현상은 실은 좀 회복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젊으신 분 확실히 30, 40대, 20대는 거의 회복을 합니다. 제가 이제 경험을 해보면요. 이게 나이에 따라서 조금 다르고 배꼽 주변 약간 따끔따끔 거릴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배꼽의 상처, 물론 큰 상처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속의 상처는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강경에도 로봇을 하더라도 속 상처는 더 크고 약간 신경을 건드리기 때문에 조금 따끔따끔 할 수도 있고 단단하게 만져지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탈장 같은 거 생기지 말라고 근막을 되게 단단하게 꼬매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거는 괜찮은데 어떤 기준으로 병원에 와야 되냐라는 부분은 이제 수술한 지 좀 오래돼도 빨갛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수술은 오래 했어도 5년 전에 했는데 그 부위가 좀 빨갛게 변하거나 색깔이 변화, 열감이 있다. 그거는 이제 염증이 생긴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항생제 치료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만질 수 없을 정도로 배가 아픈 건 이상한 거예요. 예, 이게 그냥 배가 아파도 이게 만져지고 이러면은 실은 뭐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는데 만졌을 때 아프고 압통이 있는 건 되게 이상한 거라서 그럴 경우에는 이제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가다실은 항암 후에 면역이 회복된 상태라면 접종이 가능하겠습니다. 예. 그러나 면역 억제 상태가 아니라면 안전하고요. 근데 이제 항암 치료 중에는 그거는 조금 굳이 강력하게 맞아야 할 이유는 없거든요. 왜냐면은 가다실은 HPV 백신인데 이게 HPV를 치료하는 약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실은 항암 중이시라면은 굳이 무리해서 항암 중에 맞으실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8번입니다. 난소암 중 투명세포암은 재발률이 높습니다. 1기 A 병기의 경우에도 높은지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할 부분이 어떤 것들인지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는데요. 이제 실은 이제 우리가 이전의 연구에서 그래도 물론 이 질문에선 일단 병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1기 A에 발견됐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이제 계속 잘 발견이 된 것 같아서 실은 병기가 제일 중요한데 예후는 좋으실 것 같고요. 그러나 투명세포암은 다른 세포 종류에 비해서는 약간 이제 좀 예후가 안 좋은 것으로 기존 연구에서도 보고가 됐지만 최근에 이제 우리가 기술이 발달해서 유전자 검사를 굉장히 다 하고 있거든요. 투명세포암도 그 유전자에 따라서 조금 예후가 다르고요. 또 항암제에 대한 반응도 좀 개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은 제가 봤을 때는 많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은 되는데요. 예, 병기가 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노력해야 될 부분이 어디 있을까? 저는 이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투명세포암인데 재발되지 않을까만 걱정하실 것보다는 그래도 치료가 잘 됐고, 일기에 발견이 됐고, 좀 이런 스트레스 관리, 불안도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질문에 대한 답은요. 네. 그리고 정기검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검진에서 이제 또 좀 안 좋으시면은 결국에는 빨리 좀 진료를 받는 부분이 있어서요. 예, 계속 같은 말씀 드릴 것 같습니다. 예, 다음 부분은 난소암 진단 후에 유전자 검사 브라카 음성, HRD 양성입니다. 네, 항암을 할 때 급여 적용이 될까요? 네, 그래서 이거는 아마도 이 급여 적용이라는 거는 HRD 양성에 대한 또 급여가 되는 약물이 있는데요. 제줄라라는 약물이고요.
근데 실은 아직은 초기 치료에서 좀 백금 항암계의 반응이 있었을 때 유지 치료로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재발했을 때나 다음 치료에 대해서는 아직은 뭐 허가가 돼 있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아무리 좋은 약이 나와도요, 내가 환자나 의사가 쓸 수 있다고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닙니다. 예. 좀 조건이 돼야 되고 나라에서 허가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 항암을 할 때 급여가 되는 약물은 HRD 양성일 때는 제줄라라는 약물이 있는데 그거는 재발했거나 이런 상황에서 쓰는 건 아니고 초기 치료에서 이제 백금 항암계 약물이 잘 들었을 때 이제 유지 약물로 HRD 양성이 있으면 제줄라가 이제 보험이 되고 나빠지지 않고 잘 질병이 유지가 된다면 계속 쓸 수 있게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자, 브라카 양성이면 암이 유전된다는 의미인가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요. 브라카도 우리가 수술한 검체에서 나간 그 조직에서 나온 브라카가 있고 피검사에서 나간 브라카가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실은 모든 암은 실은 유전자 이상입니다. 그런데 유전이 되는 유전자 이상이 있어요. 유전이 되는 유전자 이상은 내가 부모한테 물려받고 자녀한테 절반의 확률로 물려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은 브라카 양성이면 피검사에서 브라카 양성이 나오셨다면 실은 얘는 유전이 되는데 절반의 확률로 이제 자녀분들과 형제분들과 다 이제 공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피검사에서 브라카 양성이 나오셨다면 실은 유전 상담이 필요하고 제가 이제 수요일 날에 오후에 이제 심층 진료가 열려 있어서 좀 자세한 설명 원하시면 제 진료로 오시면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브라카가 실은 수술한 검체에서 조직에서 나오셨다면 그리고 실은 다 나가야 됩니다. 약제 선택이 있기 때문에 실은 저희가 난소암에서 실은 다 나가는 게 맞고요. 근데 약간 보험 이슈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브라카가 피검사에서 나오셨다면 10대 딸이 유전자 검사를 하셔야 되고요. 근데 이제 물려받을 확률은 이제 절반입니다. 50%의 확률이거든요. 예. 근데 10대이고, 좀 성인이 됐을 때 본인이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이제 상의가 필요하고요. 예. 그래서 또 가족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몸무게가 늘고 자꾸 붓습니다. 다시 재발할까봐 걱정입니다. 어떻게 해야 현 상태를 오래 유지할 수 있을까요? 실은 지금 질병으로 상황으로 항암 치료를 하시는 상황이 아니라면 실은 물론 우리가 이제 이 암이 여성 생식기에 생긴 암은 실은 자궁이랑 난소 난간을 다 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은 이제 또 폐경이 또 어쩔 수 없이 일찍 오게 되신 분도 있으면 이게 이제 호르몬 변화 때문에 또 좀 붓기도 하고 살이 잘 찌는 체질이 되기도 하고요. 또 임파선을 떼면 다리가 또 붓죠. 그래서 실은 이제 또 이런 운동 같은 부종 관리, 이런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고 일관된 체중을 좀 유지하시도록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는 실은 정상 체중을 저는 좀 권장을 하고요. 그리고 근데 지금 만약에 암 치료 중이시라면 그렇게 제가 체중 조절을 막 이렇게 설명드리진 않는데요. 실은 왜냐면은 힘내서 항암 치료를 잘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근데 일관된 체중 그리고 좀 이제 운동을 하시는 게 순환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불안도 관리죠. 마음 관리,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는 안 좋습니다. 네. 다음 부분이요. 네, 항암 회차가 진행될수록 발과 손의 감각 이상과 다리가 부어서 그런지 혈압 조절이 안 됩니다. 숨을 몰아쉴 때도 있고요. 필요한 조치들이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이제 역시 그 감각 이상은 항암제 부작용이죠. 그런 말초신경병증이랑 관련이 있을 것 같고, 다리가 붓는 것도 혹시 또 알부민이 부족하거나 또 이제 또 다리 또 질병 상태랑 좀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임파선에 또 좀 재발한 상태거나 또 그런 상태면 또 순환이 잘 안 되거든요. 예, 그리고 혈압은 또 혈압을 좀 올리는 약들이 있습니다. 항암제에 따라서. 그리고 또 어떤 항암제는 되게 또 많이 붓는 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혈압 조절이 안 되거나 많이 붓거나 그러면은 좀 주치의랑 상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숨을 몰아쉴 때 숨 찬다는 거는 굉장히 좀 주관적인 증상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병의 상태랑 다르더라도 심장이나 또 폐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은 혈압 조절은 조절을 해야 됩니다. 혈압은. 고혈압은 실은 이제 그냥 우리가 암 환자고 내가 항암 치료해서가 아니라 고혈압은 일반인도 실은 조절이 돼야 됩니다. 안 되면은 눈 망가지고 심장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혈압 조절이 필요한데 이제 또 심장 기능 괜찮은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숨이 차는 원인은 좀 잘 봐야 돼요. 또 항암 치료 중이시라면 또 혈전이 잘 생기기 때문에 폐혈전 같은 거 없는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치의와 반드시 상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좀 평가가 필요하시고요. 네. 자, 속쓰림. 당연히 음식 가려 드셔야 됩니다. 속쓰리는 거는요, 위장관 점막 손상이 의심되는 거기 때문에 실은 좀 자극적인 음식을 좀 피해야 됩니다. 네, 좀 부드럽게 드셔야 되고요. 저도 이제 참 커피, 카페인, 탄산 이런 것들 실은 잘 좀 드시게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피하셔야 되고, 공복이 되는 거는 또 위산을 또 많이 생기게 하기 때문에 속쓰림을 자주 느끼시면 조금씩 자주 먹는 걸 권고드리고, 그리고 실은 또 H. 파이로리 같은 또 위염이 있을 수 있거든요. 지속이 되면은 위내시경은 실은 우리가 복부 수술하고 장 수술하면 대장 내시경 좀 부담이 되는데요. 이 속쓰린 거 지속되시면 위내시경은 저는 좀 받아보시길 권고드립니다. 네, 그리고 그 약이 되게 좋은 게 많습니다. 속쓰림은 저도 굉장히 좀 자주 있는 편인데요. 그냥 약 드시고 또 그리고 필요하시면은 이제 위내시경 같은 진료를 또 보셔서 또 그런 이제 검사가 필요합니다. 항암 치료 중인데요. 가족에게 짜증이 많이 납니다.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는 게 도움이 될까요? 일단은 이게 굉장히 좀 되게 힘들어요. 힘들고 지금 너무 힘드시죠. 예, 또 제가 치료자지만 어떻게 또 그 힘든 거를 제가 다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좀 이제 어떻게 하면은 좀 많이 공감할 수 있고 같이 좀 도와드릴 수 있고 고민을 많이 하는 분인데요. 거의 다 이제 이런 우울증, 불안감이 있으시죠. 그래서 너무 나 자신을 탓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좀 그 감정을 좀 받아들이시고 되게 제 환자분들 보면은 일기를 쓰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지금 여기는 안 계시는데 이제 엄청나게 나이가 많으세요. 70세 넘으셨는데 최신의 어떤 그 드라마나 이런 걸 다 보시거든요. 예. 그래서 그리고 어떤 분은 비즈 같은 거 만드셔서 오실 때마다 또 이렇게 주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좀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어떤 활동을 만들어 보기, 취미생활? 예, 그런 거. 그리고 좀 가족분들이 되게 중요해요. 실은 소통하고 감정을 공유하는 거. 예. 그리고 실은, 의사도 힘듭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좀 많이 힘들어서 정신과 힘들면은 좀 상담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힘든 거를 받아들일 때 위기를 대처하는 능력이 되게 개개인마다 다르죠. 근데 그게 이제 내가 살아온 환경, 여러 가지 영향을 미쳐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좀 우울하고 좀 힘들 때는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서 약도 먹고 상담 치료를 받았거든요. 저는 적극적으로 권고드립니다. 예, 힘드시면요. 그래서 다음 질문은, 이 약 키트로다 렌비바, 이 설사가 이게 심합니다. 이 약의 부작용이 배가 많이 불편해요. 예, 좀 손이 저리거나 그런 좀 세포독성 항암이랑 다른데 너무 자주 해서 살이 너무 많이 빠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항암회를 오시면 제가 지사제를 드렸거든요. 지사제를 드리고, 근데 이제 면역치료제의 부작용 중에 흔한 게 또 장염이 흔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있으시면 너무 심하면은 소화기내과 진료를 보고 스테로이드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은 또 너무 살이 많이 빠지면 안 돼. 전해질이 빠지면 안 되거든요. 전해질이 불균형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오래 항암을 아마 키트로다 렌비바를 하고 계신다면은 재발한 상황일 거고 또 몸이 많이 약해질 수 있는 약한 상황일 수 있는데요. 수분이나 전해질 보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설사량이 많으면 그런 부분이 중요하고, 저잔사라고 해서 좀 건더기가 적은 그런 좀 장수술 하셨던 분들에 준해서 좀 시기를 유지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고요.
하여튼 설사 많이 하는 거는 부작용입니다. 근데 부작용인데 아마 저도 진료 현장에서 많이 느끼는 건 약이 잘 듣고 있어요. 그게 너무 실은 치료자 입장에서 감사하거든요. 약이 잘 듣고 있어서 이 약은 계속 써야 되는데 부작용이 있으면은 그 부작용을 조절하면서라도 끌고 가야 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실은 이제 설사가 심해도 약간 시큰둥 약간 이런 부분은 이 약이 정말 중요하고 부작용을 어쨌든 감수하고서라도 가야 이걸 잡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치료자의 마음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맞아요. 사소한 증상도 불안합니다. 그래서 불안도 조절하셔야 되고 스트레스 관리하셔야 되고요. 비타민 D 복용, NK세포 활성화를 위한 주사 등 잘 먹고 잘 자고 운동하는 것 이외에 재발 방지를 위해 도움이 될 만한 일이 있을지 알려주세요. 되게 잘하고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잘 먹고 잘 자고 운동하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비타민 D 복용은 실은, 물론 햇볕을 보면서 이렇게 운동하면 제일 좋긴 한데, 비타민 D는 다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비타민 D 복용은 찬성이고요. 실은 이제 또 비타민 D를 보충했을 때 또 예후가 좋다는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NK세포 활성화를 위한 주사도 실은,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가의 주사는 실은 맞아야 한다와 뭐 이런 정확한 또 그런 근거가 없어서 저는 실은 제가 옛날에 한 1억짜리 주사를 한번 문의받은 적이 있는데 그거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비용 효용을 따져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뭐 엄청 비싸서 정말 좀 무리가 되는 상황이라면 그렇게 또 무리를 하면서 맞아야 할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우리가 모든 약은요, 이제 입증이 돼야 돼요. 효과가 있다고 입증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부담이 되시지 않는다면 비용 효과를 봤을 때는 하셔도 되는데요. 근데 이게 너무 집착하셔서 뭐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식은 특별히 가리지 않고 골고루 먹으면 될까요? 먹으면 안 되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잘 드시면 되는데, 물론 항암 치료를 하시면서 너무 힘들고 기력이 없고 아무것도 못 드시는데 튀김이 땡겨요. 그럼 드셔야 돼요. 힘을 내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은 좋은 거 드셔야 되고요. 그런 아까 말씀드린 거 트랜스 지방이 많거나 좀 금연하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날것은 드셔도 돼요. 근데 항암 치료를 할 때 날것은 조심하세요라고 말씀드리면 탈날까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깨끗한 걸로 좀 좋은 걸로 드시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술 후 3개월 지난 지금 어깨와 등에 통증이 있다. 수술과 상관이 있을까요? 실은 이게 아마 개복 수술을 하셨을지 복강경으로 로봇 하셨을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깨 등 통증은 실은 저희가 복강경으로 로봇 수술할 때는 산부인과 의자 자세에서 머리를 아래로 이렇게 쏠려야 장이 뒤로 가기 때문에 이제 어깨 받침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좀 로봇 수술이나 복강경 수술 하셨으면 눌려서 그럴 수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조금 마르셨던 분이나 좀 체중과 좀 연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3개월이 지난 지금은 좀 만약에 마르셨거나 좀 그러시면은 제 생각에는 좀 영향은 있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근데 그렇게 눌려서 있는 통증은 좋아집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개복 수술하셨고, 그러면 어깨 등 통증은 좀 관련은 없을 것 같은데, 실은 50세시면은, 50견 오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세요. 실은 수술 때문에 눌려서 자세 때문에 아픈 거라면, 자세 때문에 아픈 거거든요. 이쪽 건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자세 때문에 눌려서 조금 불편하신 거라면은 실은 제 생각엔 3개월 이상이면은 6개월 이내는 회복이 되시거든요. 근데 그래도 계속 지속된다 그러면은 정형외과 진료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명세포암, 양쪽 난소를 모두 제거하기로 했는데 한쪽 난소는 남겨뒀습니다. 모두 제거하는 게 재발 방지에 유의미한 것 같은데 언제 제거하는 게 좋을까로 물어보셨는데요. 실은 이제 저는 좀 원칙을 강조하는 의사기는 합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아마 임신 가임력 보존을 위해서 또 자궁이랑 아마 한쪽 난소를 남기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실은 출산을 완료하시고 좀 적출 수술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 제거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좀 주치의랑 상의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2번은 자, 린치 신드롬 환자의 난소암 재발 방지를 알고 싶습니다. 자, 린치 증후군은요. 근데 이게 약간 이 같은 분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린치는 이제 우리가 산부인과에서는 자궁 내막암 환자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암은 유전자 이상인데 유전이 되는 유전자 이상이 있을 수 있다. 그게 자궁 내막암, 그리고 난소암에서도 린치 증후군이 있는데 좀 옛날에 썼던 말이에요. 린치 증후군은. 그런데 그런 유전자 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MSH6 린치 신드롬, 유전자 이상이 딱 있는 그 부분을 따서 린치 신드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린치 신드롬 환자가 있으신데, 이분이 만약에, 그러니까 아마 가족 중에서 린치 증후군과 관련된 유전자 이상이 있으셔서, 만약에 본인이 이제 나이에 따라 다를 것 같긴 한데, 그러면은 난소암이 실은 린치 증후군 환자분들은 40세 때 잘 생깁니다. 예, 그래서, 병이 없더라도 실은 출산을 완료하셨거나 또는 계획이 없다면 한 40세 전후로 해서 예방적 난소 난관을 떼는 것을 권고드리고 있고요. 근데 이 질문에서는 이 난소암 환자분이 린치 신드롬 환자라고 하면은 특별하게 유전자 이상 관련해서 난소암 재발이랑은 제가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 린치 신드롬 유전자 이상이 있으신 분이라면, 다른 암이 없으시다면 실은 대장암이라던가 소장암, 위암에 대한 그런 또 관리를 하셔야 되고, 난소암은 40대 좀 발생이 평균의 40대 난소암이 잘 생기기 때문에 이제 출산을 완료하셨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예방적 난소 난관을 수술을 받으셔야 됩니다. 네. 네. 다음 질문은, 자, 어머니가 브라카 1번 유전자 변인데, 실은 아까 말씀드렸죠. 피검사에서 나온 브라카 1 변이가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피검사에서 만약에 피검사는 괜찮고 그 수술한 검체에서 브라카1이 나왔다면 실은 따님분은 유전자 검사를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피검사에서 브라카 1번 유전자 변이가 나왔다면 따님도 브라카 1번 유전자 변이를 검사를 하셔야 되는데, 이때는 엄마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 변이만 검사하는 피검사를 하게 됩니다. 자, 오빠는 남자. 만약에 엄마가 피검사 해서 이제 유전이 되는 브라카 1번 이상이 있어요. 그럼 남자도 해야 됩니다. 여기 많이들 오해하시는 게요. 남자는 괜찮지 않을까? 남자는 췌장암, 전립선암, 남성의 유방암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피검사에서 브라카 유전자 변이가 있다면 엄마의 남자 형제 다 받으셔야 되고요. 아드님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난소암 예방법에 피임약을 먹으라는 얘기가 있던데 호르몬의 영향이 가서 유방암 위험이 커질 수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이제 이분은 아마 난소암이 없으시고 유전자 이상이 있는 상황이겠죠? 피임약은 배란을 안 하기 때문에 실은 난소암 예방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여성 호르몬이기 때문에 유방암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데, 유방암의 위험을 올리지는 않습니다, 실은. 그러나 이제 약간 유방의 양성호흡을 올린다는 보고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 해서 실은 좀 주치의랑 상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이분이 유방암이 있다면 유방암 환자분들은 여성 호르몬은 금기입니다. 예, 그래서 실은 좀 브라카 유전자 변이가 있으실 때 난소암 예방을 위해서 피임약을 먹는 것도 주치의랑 상의를 하셔야 되고, 실은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따님이 출산을 완료하시고 그런 상황이라면은 실은 1번이라면 한 35세쯤 그때 이제 예방적 난소 난관 절제 수술을 받으셔야 됩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다음. 자. 1번 변이 표적 치료제가 결국에는 림파사랑 제줄라라는 약이거든요. 얼마나 진행하냐? 이거는 처음에 진단받고 항암하시고 나서 유지치료를 하시냐, 아니면 재발한 상황에서 하시냐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약은 제줄라 림파자가 있고요. 초기 치료에 같은 경우에는 림파자는 2년, 제줄라는 실은 딱 그 보험 기준에 제한은 없긴 합니다만 보통 3년을 많이 쓰시고요.
그러나 보험이나 이런 걸 떠나서 좀 진행된 상황에서 약을 중단했을 때 좀 재발할 확률이 높겠다 그러면 주치의랑 환자랑 상의하셔서 좀 비용 부담이 되더라도 표적 치료제를 유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림파자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발한 상황에서 이제 항암 치료를 했고 백금 항암제 잘 들었을 때 유지 치료로 제줄라라 림파자는 이제 뭐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약이 또 오래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5년, 그 연구에서는 한 65개월 정도거든요. 그래서 5년에서 7개월 정도 이제 약물 유지를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표적 치료 중에 다른 항암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갑상선암 또 생기는 경우도 있고 유방암인 경우도 있는데요. 실은 이 표적 치료제를 유지 중이시라면은 질병 상태는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치의가 판단해서 지금 난소암인 나팔관암, 복막암이 안정적이라면 이제 수술하기 전에 잠깐 중단을 하고 만약에 수술을 해서 치료할 수 있는 암이라면 그렇게 하고요. 병기가 좀 진행이 됐을 때 그 좀 진행된 암에 맞춰서 하게 되고 또 암종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만약에 유방암을 진단 받으셨다면은 또 중간에 또 수술 후에 또 이 올라파립이나 뭐 그런 약을 유지하는 게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요. 이런 상황에는 실은 저희 이제 산부인과 부인종양 의사랑 그 암을 진단받은 주치의랑 이제 상의를 하게 됩니다. 네. 네. 이제 빨리 왔는데요. 제가 네네 시간이 네 그리고 이거 이제 제가 이제 오늘 받은 질문인데요. 이제 집사람이 암 재발을 했는데 암 치료를 거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치료를 받게 할 수 있을까요? 아산병원에서 재발 진단받고 항암 치료를 하려다 못한 상태라고 이렇게 연락을 주셨고, 제가 실은 이게 좀 늦게 질문을 주셔서 오늘 봤는데, 실은 좀 환자분이 좀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 왜 좀 주저하실까?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실은. 네. 그래서 좀 우려하고 계시는 부분이 무엇일지를 좀 잘 얘기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물론 이제 좀 아마 이전에도 되게 힘드셨던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또 환자분들께서 많이 하시는 게 내가 이제 같이 했던 분들 다 안 계신다고, 다 이제 돌아가셨고, 막 나는 정말 어차피 결과가 안 좋다면 나는 힘들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실은 지금 재발한 상황을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되게 요즘에는 또 좋은 약들도 또 계속 많이 나오고 있고요. 제가 또 최근에는 되게 놀라울 정도로 또 반응이 좋은 약들도 있어서 실은 좀 그러니까 치료자로서는 재발했을 때 질병의 정도와 어떤 유전자 이상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실은 지금 제가 이 질문을 봤을 때는 마음 상태 어떤지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가족분이 강요하시거나 이런 것보다는 왜 지금 이렇게 좀 이렇게 치료에 대해서 이런지를 어떤 마음이신지를 좀 들여다봐야 되고 대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항상 이제 마음 관리죠. 불안도 관리, 스트레스 관리. 그게 굳이 저는 그게 이제 뭐 저도 마찬가지, 여기 선생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네, 궁금한 사항들 많이 해결되셨죠? 네, 우리 애써주신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